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정치 토크, 딥톡성치로 쭉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파격 행보와 더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경쟁, 그리고 여야 대권주자들의 움직임까지 지금부터 토론하겠습니다. 자, 딥톡정치 시즌2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이죠.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G7 정상회의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와 또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는데요. G7 정상회의 의제 중에서 좀 주목하신 내용과 또 전반적인 평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어쨌든 백신 외교 예. 면에서도 그렇고 좋게 평가를 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법인세율에 대해서 예. 15% 한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이 한선에 대한 주도를 하면서 디지털세에 대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좀 열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바이든이 상당한 성과를 얻었구나. 그리고 아마 바이든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 진영의 어떤 결속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회의 전반에 어떤 성과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교가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예.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국내적으로 좀 어려울 때 계속 해외 일정을 잡거든요. 예. 그 해외 일정을 가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초청을 처음부터 일본이 방해를 했죠. 예. 그 대한민국 초청을 못하게. 근데 초청을 안 할 수가 없었던 환경이 G7의 그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코로나 공동 방역 문제거든요. 예. 그럼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백신 생산 능력이 세계 2위인데 예. 미국 생산품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담은 이제 그 법인세 문제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백신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공동 대응인데 공동 대응에 가장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방역을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연 초점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오스트리아 대통령도 백신 부분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수상도 이 방역을 잘한 부분에 대해서 챔피언이라는 표현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G7에서 코로나 방역의 선진국의 위상을 지난번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예.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성공으로 가는 그 근저에 대한민국 IT 기술이 세계 최강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 알렸거든요. 그런 점이 좀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다만 이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할 만하다. 예. 다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좀 이 의도한 바도 있다시피 이 법인세 환율을 15%로 고정을 시키면서 IT라든가 바이오 이 산업계를 미국을 중심으로 갖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약간 뒤떨어져 있는 그런 예. 경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어떤 경제의 세계적인 흐름에 빨리 부응을 해서 이제 따라가야 된다. 글로벌한 경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예. 또 그런 대선 주자가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게요.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좀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는 세제 혜택 이외에 다종다기한 혜택이 무척 많아요. 그냥 법인세 자체만 보고서 본사를 해외로 이전시키기에는 국내 세제 이외의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방역도 잡고 경제도 잡았다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맨날 실패했다고 하면 세계에 나가면 각국 그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지 못하고 번호표 뽑고 줄을 서 있는데 국내만 들어오면 실패했다 그러고. 번호표 뽑고 줄 서 있다는 좀 과장된 얘기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하나 좀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제 G7인데 초청 국가가 이제 4개 나라는 나머지 3개 나라는 영연방 국가들이고 그렇죠. 네, 네, 네. 1인당 국민 GDP로 봐서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이 됐거든요. 네.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것들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항상 뭐 회의에서나 영국 총리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항상 위치해서 인싸예요. 예, 찍고 있더라고요. 인싸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국격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저는 했습니다. 예. G7 이제 정상회담이 G10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G7에서 끌어내릴 나라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방역을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국가주의적인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의 이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원래는 이제 국가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마땅한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국가주의적인 그런 시책을 이번에 이제 방역을 하면서 썼어요. 근데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지나면서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또 경제 위기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네, 하고요. 또 이렇게 또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행보가 여의도 문법이 좀 벗어난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따릉이 출근이랄까 또 이제 첫 일정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원 충원에 가서 천안함 희생장경 무역을 좀 참배한 것, 곧바로 광주 그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또 찾았습니다. 이 대표의 한 주 동안의 어떤 행보에 점수를 좀 매긴다면 얼마나 좀 주시겠습니까? 90점? 많이 주셨네요. 네, 많이 줘야죠. 네. 일단 허니문 예. 허니문 기간이니까 또 우리 당의 당대표시고요. 그러니까 좀 뭐 후하게 처음에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당 지지율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컨벤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맨날 천안함을 얘기를 하지만 하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안함 특히 2030 세대들이 이 보수 쪽에 있는 2030 세대들이 천안함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필을 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이 사고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시의성 있게 여기에 딱 방문을 네. 하셨습니다. 또 광주였다는 게 또 강점이 있죠. 아,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아젠다 중심의 정치로 흐르고 있는 그 어떤 트렌드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따릉이는 예.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지만 조금 오게티도 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예. 있었는데 그래서 보여주기로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광주를 갔어요. 그날은 광주를 갔는데 그리고 광주를 갔으면 그 다음 날도 뭐가 좀 나왔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딱 가자마자 방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 그 대책위원회에서 바로 어떤 얘기가 착착착착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방문하고 그다음에 예. 뭐가 없는 느낌. 조금 허전하구나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준석 개인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뭐 할당제 문제라든가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기가 주장을 해왔지만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겸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께서는 저는 뭐 그 평균작 한 60, 70 정도인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안철수 처음 나올 때 무척 신선했었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예. 왜 무너졌나를 보면 내용이 없었어요. 안철수 대표도 보면 무척 이벤트 정치에 강해요. 선거 때도 선거운동 안 하고 그 백팩을 메고 네. 계속 뛴다든지. 병원도 가시고. 지금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벤트 정치를 계속 이어가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한의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쪽 중진 분들 만나고 그러니까 한의문이 한 달은 가지 않냐 그러니까 한의문 끝났습니다. 바로 얘기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입니까? 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근데 이제 저는 한의문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예. 생각.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그 신선함을 이미 먼저 갔던 정치인들이 다 했던 거예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지금 워낙 기득권화되어 있는 정치권에서 다시 젊은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그걸 하니까 신선하게 보이는데 이거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 만한 것들이 이제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모습 좀 굉장히 신선하게 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발언들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슈가 될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가는 예, 거. 본인이 잘못하고 출근을 한 것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건지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그 진정성을 믿지 예,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제 모니터가 그게 붙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슈가 예. 될지 그- 모르진 않았겠죠. 용감하게 김재원 의원이 한마디 했잖아요. 예. 그 사사건건 말투 하나하나가 다 맞는 얘기거든요. 아니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합의해야 될 내용이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언론에다 미리 다 공개한다? 최고위원을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거냐?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나머지 최고원들은요 천둥 벌거숭이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제 막 초선 된 의원들이고 국회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김재원 의원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후하게 쳐줬죠. 100일까지는 좀 봐줘라. 100일 천하까지는 갈 것 같다. 한계가 분명히 올 것 같다는 건 그 예상이신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아직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 아니죠. 절차와 관련해서 사실 예. 이제 김재원 의원이 지적한 그 이제 그 대변인 임명 예. 절차라든가 수석 대변인 임명 절차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조수진 의원도 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들이 있습니까?라고 이제 그런 협의 절차를 예. 거치고 이제 보통 발표를 하는데 이제 내정이 보통 내정을 하죠. 근데 이제 내정됐다는 거를 다 이제 언론에 이미 다 나간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기 예.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이제 일부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고죠. 예. 사고인데 저는 사고라고 안 보고 이게 몸에 배인 습이에요.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보면요. 최고위원과 협의 안 해도 됩니다. 협의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냐 하면 중요한 결정사항을 최고위원과 협의 안 하면 그다음부터 최고위원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협의하는 것은 관행이고 관행이 바로 그 정치의 한 그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대표가 돼도 이런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이제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앞으로도 이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은데요. 공천 자격 시험이요.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제 하겠다는 건데 현역들도 다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당내 반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준비가 안 된 얘기를 툭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지고 마치 자신의 철학과 소신양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치와 사회라고 하는 것은 no left behind 이런 말도 있다. 그러니까 뒤처지고 낙오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만들어내고 노동 인력으로 잡아내고 이런 게 정치인 건데 예. 본인이 잘하니까 시험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치하려면 인내가 무척 중요하고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럼 체력장 볼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이준석 대표 36이고 저하고 얼마 차이죠? 나이가? 26인데 모든 체력장에서 제가 다 이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본인이 잘 못하는 부분은 얘기를 않고 정치인들 체력 중요하거든요. 체력 싸움이 이긴다는 건 자신하시는 거죠?
저는 100%, 200% 자신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만 정리하면 그래서 일단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안이 파고 들어가면서 물어보니까 점수는 매기지 않겠습니다. 등수는 매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보지? 이 시험의 공정성의 문제를 삼으면서 가처분 신청하면 어떡할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다. 당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당은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로 가는 거거든요. 예. 난 시험 봤으면 좋겠어. 체력장도.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예, 예. 아까 이준석 현상하고 예.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하고 이준석 현상에 분리해서 봐야 대한 된다. 지지를 분리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리가 지난 방송 시간은 나한테 배워서 써먹는 것 같은데. 이준석 흐름을 봐라. 아니, 그 이준석 주장은 보지 계속 말고. 뭐 아니 하셨고요. 제가 계속 예. 주장을 했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들었으니까요. 이 이럴 때 얘기한 걸 갖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거? 양식 고백하세요, 얼른. 아니 원래 계속 아, 그런 제가 말씀을 계속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했어요. 제가 증인이니까. 그럼요, 공정한 증인이잖아. 진행이 안 되네, 이게. 오늘 왜 이러세요, 두 분 다? 우리 짰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천 자격 시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선출직과 임명직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선출직을 뽑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못 나온 예, 예. 무학력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을 갖다 국회의원 뽑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시험을 봐서 이 사람 무학력자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선출직을 뽑는데 공천에다가 자격 시험을 한다? 저는 그것은 선출직의 네.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 일단 공천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뭐 후보라고 합시다. 그럼 윤석열 후보라든가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자격 시험을 또 치라고 할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아니, 기초 강요 의원은 시험을 보고 대선 주자들은 시험을 안 보겠다? 이거 무슨 잣대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험 하나 갖고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는데 실제 컨텐츠가 없다고 나를 비판할까? 라고 하는 약간의 피해망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내가 제안했던 아이디어는 모두 다 관철을 시켜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을 지지를 한 거니까 예, 예. 뭐냐 하면 낡은 것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 혹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바꾸고자 하는 낡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바꾸려고 해야지 본인이 생각하는 주장했던 예, 예. 모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지지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예, 거죠. 예. 숙성되지 않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놔야 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라 뭐 이런 컨텐츠 부재 노출 강박관념이라고. 예. 그래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요, 그 예. 토론 배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이제 공약한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수석 대변인은 토론 배틀 없이 그냥 네,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외가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그거 물어뜯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실현도 안 돼요. 제 얘기는 아까 뭐라고 하시죠? 그 저기를 표현을? 컨텐츠 부재 노출 강박관념.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요. 아니, 너무 예, 자막까지 같이 들어가면 다 이해됩니다. 자, 이 문제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런 정리하고요. 제가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전수조사 하잖아요. 네. 본인께서 부동산 하기로 했죠. 전수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의 대표하고 다른 정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준석 대표의 차별화가 확 되는 겁니다. 시험대가 될 것이다. 네. 그거 예. 하는 순간 국민의힘 망해요, 그냥. 부동산 전수조사하면 한 50명 나와. 왜 당을 망하는 쪽으로 한번 자꾸 끌고 봅시다. 가? 정말 쇄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현역 아니라고, 자긴 조사 아니라고 마구 질러대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본 게 이 아니 의원님도 뭐 저 야당이 쇄신하겠다는데 이 왜. 의원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부정한 거 없어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변화의 바람과 이제 쇄신의 불씨가 민주당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레토릭이었던 변화, 개혁 뭐 이런 의제를 좀 뺏기게 된 그런 셈인데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송영길 당대표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제안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잘했어요, 제안. 예. 잘했어요. 그리고 예. 제가 민주당 비판하면서 계속 민주당이 폐쇄적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알량한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게 결국 폐쇄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야정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픈하겠다는 거고 그 야권의 얘기를 듣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늘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원래 대통령 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당 비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걸 싹 정리를 해서 이걸 갖고 청와대 가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야당이 이렇게 하니 이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이게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야는 사실은 공동 운명체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정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만나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 그 대표는 또 그 컨텐츠 부재 노출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바로 대답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자고 했죠. 송영길 대표하고 얘기하면서 또 많이 배울 거예요. 그 정치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의미는 야당 젊은 대표의 변화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잘하는 건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좀 실용적인 자세, 이런 건 박수 칠 만하죠. 예. 뭐 안 열릴 이유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을 또 해주면 이번에 또 저희가 또 제안할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여당인데 민주당이 너무나 불품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야당 같고 우리 당이 좀 여당 같은 좀 이렇게 웰빙 같은 그런 영원히 느낌. 여당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아니 뭐 여야정 협의체는 민주당에서는 계속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계속 예.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예. 하여튼 좀 잘 안 됐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얘기도 좀 해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지사 양강 구도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윤 전 총장이 좀 앞선다는 결과가 이번 주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좀 공개 행보를 하고 또 이제 조금씩 뭐 조직을 좀 꾸려 나가면서 좀 상승세를 좀 탔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이제 이 방송 때문에 다른 평론가들 패널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헛소리들만 하더라고요. 이게 이준석 현상 때문에 윤석열 지지가 빠질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뭐 예. 그럼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당이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을 죽이는 발언이에요. 정치인은 갈짓자 행보하는 순간 죽습니다. 예. 갈 결국은 수밖에 가겠죠. 없다.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현상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다소 초조해진 마음으로 빨리 공개 행보를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게 이제 컨벤션 효과예요, 저런 것도. 근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이 안타깝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세게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 나경원, 오세훈 당내 경선할 때 예. 서울 지역 48개 위원장 중에 오세훈한테 그 줄 서고 지지한 사람은 3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이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3명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45명이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서부터 나경원 전 대표하고는 이미 각을 세웠고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운명이었던 거죠. 오세훈 대선 레이스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가에서 말 좀 하는 사람은 다 인지하고 있고 본인과 정치적 칼라가 맞는 오세훈 시장도 준비하고 있는데 예. 굳이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검증도 안 되는데 우리 당의 후보로 꽃감을 태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말은 안 하지만 저변에 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 멘트로도 뭐 특별한 학습보다는 이제 평소의 고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죠. 아니, 그건 정치인들의 아주 ABC죠. 반사체 그다음에 반사체인지 얘기도 했고요. 발광체인지 모르겠다. 예. 둘 다 안 좋은 얘기죠. 발광체, 반사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힘 그 뱃속에 구렁이 한 200마리씩 앉아있는 이 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정치 고수들이 윤석열 들어오기만 해봐라. 당신을 계단으로 해갖고 우리가 도약을 하겠다. 예. 그리고 우리 후보들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이준석 워딩 속에서 이준석 대표의 워딩 속에서 예.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 측 인사인 장해찬 평론가도 좀 발끈하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국민의힘
그 당내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후보라고 예, 예. 공식적으로 전 한 건 전 총장, 네 그냥 편의상인 총장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전 총장이라고 했어요. 전 총장. 왜냐하면 김호수 기분 나빠해요. 알겠습니다. 전 네. 의원님께서 다만 이제 윤 총장께서 이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또 이분이 그냥 불쏘시개다 뭐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분이 그냥 독자적인 이분 한 사람만 보고 가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당에서도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도 각양각색이니까. 그래서 윤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윤 총장이 아니라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고 해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는 입장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이제 막 재기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자칫 또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합시다. 네. 오세훈 시장 대선 레이스 간다 안 간다? 저는 안 갈 거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간다 간다. 둘 중에 하나. 저는 가게 되면 좀 아니 한마디로 얘기하시라니까. 시간도 없어요 별로. 저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네. 게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바로 네. 직전 대선에서 사실은 그 탄핵 이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뇌리 안에는 이제 탄핵이라는 그게 있죠, 사건이.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해서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든 탄핵이란 어떤 심판을 썼던 사람이 다시 주자로 바로 이번에 나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 안에,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 안에 있었던 주자가 왜 인기가 올라가지 않는가,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진영 밖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적어도. 예. 국민의힘 후보. 근데 아까 이준석 현상을 보자 그랬잖아요. 네네네. 100% 동의인데 이준석 현상은 뭐냐면 네. 2017년 탄핵으로 무너진 정당이 네. 다시 시스템을 복구해서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기 거기에 때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니, 네. 이제는 내 안에서 나오냐 밖에서 오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준석 현상으로 끝난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희석되기 전까지는 그 진영의 바깥에서 후보가 나오기가 쉽다라는 게 네.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선택의 문제인데 이번에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 중에 수석을 그 조수진 예. 최고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수진 최고가 호남 분이세요. 호남 분. 굉장히 익산. 놀랐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과거의 노무현 현상처럼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전략적 선택을 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대선에서 이길 수만 있으면 정권 교체를 할 수만 있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정확하게 오랫동안 정리하셨는데 윤석열 그 전 총장이 무너지는 게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일단 정치를 잘 몰라요. 컨벤션 효과를 같이 얻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잡는 분은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리고 곧 복당을 하죠. 곧 복당식 둘이 같은 경로를 걸어왔기 때문에 검사 출신의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의 흐름과 캐릭터나 그의 행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내부의 가장 큰 적은 홍준표고 마지막에 결국 그 국민의힘 경선 주자는 2강 1약, 오세훈 홍준표 2강, 안철수 1약. 윤석열 정치자가 어디 갔습니까? 불쏘시개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정치를 안 해봤던 사람은요. 지지율이 급감하게 되면 포기를 합니다.
이강 일략인데 여기에 윤석열 전 예, 총장은 비트코인 없다. 20개 겁니다. 이건 뭔가 이렇게 반대 진영에서 뭔가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공격하기 좋은 지금 그런 아니, 구도로 꼭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보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영 밖의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일단은 일강. 일강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크호스가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 다크호스로 이제 그 B 플랜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김동연 부총리하고 그리고 장성민 전 의원하고 이 세 분을 생각을 합니다. 꼽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또 세 분 중에 누군가가 예. 다크호스로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세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3% 넘어갈 사람 없어요. 그건 두고 보시죠. 뭐 이제 우리 이분이 지금 밖에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안 아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 중에서 예. 우리 당에 입당하셔서 우리 당에 입당하셔서 대선 경선 뛰겠다 예, 하시는 알겠습니다. 순간 이분 네. 3% 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지역별 출범식을 쭉 하고 있고 또 이제 목요일에는 김경수 지사랑 또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한 25%에서 지금 약간 이제 답보되는 상태인데 이걸 좀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시나요? 일단 그 박스권에 갇혔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0.5% 1%서부터 25%를 본인이 쌓아온 지지율이에요. 반사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모든 4월 7일 재보궐선거서부터 지금 관심이 국힘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 사회 관심이. 민주당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장군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이걸 뽐낼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아무 잔치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안 빠지고 있었던 것은 온전히 본인이 만들어 놓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예. 근데 박스권에서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 없다. 잔치가 열리면 다시 또 올라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논의가 이게 이제 그 허점이 다 이제 들통이 났어요. 기존에 우리가 보통 논의하던 기본소득하고는 좀 달리 그냥 기존 복지는 그냥 놔두고 그냥 그 위에다가 퍼주기를 더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른 좀 사기에 가깝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이제 각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계속 자기가 옳다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할수록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도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선호할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특히 젊은이들이요. 예, 정책에 대한 네네. 호응도가 그래서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국민의힘에 진짜 전략가가 있으면 국민소득을 안 건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요, 기본소득 건드리는 순간에 우리 진영에 와서 싸우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쟁은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 중에서 보수와 진보가 공히 동의하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르죠. 아니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걸 갖다가 하자 안 하자의 논쟁이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기본소득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 주장이시잖아요. 논쟁의 내용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그 좀 많이 부분을 있어요. 다음에 또 주제를 네. 삼아서 네네네. 하도록 하고요. 자, 한 주가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여기만 와서 저걸 먹고 가면 자꾸 몸이 비리비리하고 기력이 없어지는 게 무슨가요? 디톡스가 아니라 톡스 아니야 혹시? 이 스타트업 알고리즘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